최근에 주택 매매량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도대체 요새 시장이 어떤지 기사들은 갈수록 안 산다. 주택 매매량 9년 반 만에 최저치다. 네, 맞아요. 미분양 계속 증가한다. 이런 기사들만 네, 맞습니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쉽게 지금 우리 저 자료 좀 올려주시죠, PD님. 그 여러분들이 아쉽게 전형적인 현상이 뭐냐면요. 네. 매매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서 여기 미분양이 늘고 있잖아요. 와, 미분양이 엄청 느네요. 저번 전국에 주를 다 기점으로요. 깔려있네요. 네. 전북하고 강원도가 소액 투자자들이 가가지고 갭 투자하는 것 때문에 조금 상승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전국 중에서 그 두 군데만. 전북과 강원도. 네, 근데 거기도 저번 주에 하락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드디어 8월 28일 이후로 네. 9월 2일자로 말씀드리면 전국이 다 하락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네.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2019년에 잠시 이렇게 대책 때문에 내린 적이 있는데 그건 잠시였어요. 지금처럼 이제 시계를 형성한 건 처음이라서 이제 시작입니다. 전체 하락이. 미분양도 늘고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전세 가격 하락. 전세 가격 하락은 주택 가격 하락의 전조 현상이에요. 이 세 개가 이미 다 동시에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무주택자분들은 좀 기다리는 게 좋은 때가 된 거고, 이 유주택자분들은 자산 관리 지금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본인이 갖고 있는 금리가 지금 미국이 9월 10일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주일 열흘 뒤에 발표하는 미국 CPI가 만약에 7, 8%, 뭐 6% 이렇게 머무르면 네. 많이 안 내려왔으면은 아마 0.75 또 올립니다. 진짜요? 그러면 우리하고 거의 1% 차이 나요, 금리가. 이거 힘듭니다. 지금 환율이 지금 1,400원대 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시장이 정말 금리를 안 올려야 안 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럼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물가 잡아야 되잖아요.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영끌에서 잠을 못 잔다고 난리인데 네. 이렇게 다주택자분들도 지금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 집값이 내려가는데 금리가 몇 프로일 때 3%일 때 기준금리가 3%면 담보대출금리 6%, 7%니까 살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되고 네. 그럼 자기가 감내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자기가 대출받은 거. 네. 부담하는 금액이 현재 상태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주택가에 만약에 30% 내려갔다. 그랬을 때 만약에 전세자가 나간다. 지금 다주택자 중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줄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집주인들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경매 나가게 돼요. 아유, 네. 대출의 연체가 생기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좀 싸게 파셔도 차익이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그렇죠. 과감하게 선택하시는 분은 살아날 것이고 제가 볼 때 아니면 또 자기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최소 3년 보셔야 돼요. 3년 동안 내가 이걸 버틸 수 있을 때 들고 하셔야지 뭐 1년 뒤에 물가가 내리면 금리를 내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물가가 내리면 확인이 되는데 6개월 걸립니다. 6개월까지 물가가 계속 내려가지고 중요한 건 물가가 2%예요. 네. 목표가 2% 내려가기 전까지 금리를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한 3년 보는 거예요. 최소. 내년부터. 최소 3년. 네. 진짜 운 좋으면 2년인데요. 네. 2년은 좀 희박하고 그러니까 올해부터 따지면 3년 보시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요. 네. 절대 뭐 지금 뭐 끌려가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젊은이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공인중개사들이 또 화법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 집이면 좋은가 이러면 보면 요새 보면 소형평 있잖아요. 네. 소형평을 산 사람들이 많아요. 거래 중에 반 이상이 다 소형이에요. 젊은이들이 사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사냐? 만약에 1억짜리 네. 원룸이나 이런 거다. 그러면 1억 500 주고 사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젊은 분들 혹시 보고 계시다라면 지금 좀만 더 기다리시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많이 높습니다. 90% 이상의 확률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셨다가 제가 볼 때 내년에 사셔도 전혀 문제없는 시장이다. 네. 근데 물론 아기가 갑자기 뭐 방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좀 발품 파셔가지고 그 중에 어느 지역인데 딱 제일 싼 걸 찾았어요. 네. 찾으면 바로 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놔두고 오는 겁니다. 네. 오고 네. 그 집을 만약에 뭐 3억짜리였다.
그러면 한 2, 3천만 깎아주세요. 5에서 한 10%. 2, 3천만 깎아주면 계약할 수 있는데 돈이 없네요 하잖아요. 말만 해놓고 가면 오면 연락 올 옵니다. 가능성이 50% 이상입니다. 50% 이상이면 온다는 네네. 얘기네요. 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직도 차익이 많이 남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걸 좀 활용하시기 좀 바라고 예. 그렇게 됐죠. 제가 올린 자료 하나 또 이 상황을 시장 상황을 말씀드릴게. 네. 제가 올린 그 서초동하고 강남이 지금 심상치 않나요? 서초와 강남이요? 지금 저 그 그래프 보시면 네. 저 펴 보시면 맨 왼쪽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네, 마이너스라고. 그렇네요. 다음 장 보여주겠어요? 네. 전국이 마이너스고 다음 장 보시면 청담동에 레미안 로비라는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바로 그 강변 앞이에요. 네. 이 작년 11월에 그죠? 작년 11월에 한 9개월 전이죠. 그때 최고가가 38억이었어요. 오. 지금 28억 2천에 엊그제 결정됐습니다. 8월 8일 날. 9억 8천이 지금 10억이 하락했습니다. 10억. 중요한 건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그 뭐 증여니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밑에 아. 써놨죠. 오늘 조사해 온 겁니다. 네. 매물이 28개가 있는데 그 매물 중에 3, 4개는 29억에 내놨어요. 야, 집 안에 집이 있네. 네네. 이 청담동에 156제곱미터 두 채가 어디 아파트라고 적었는지 제가 안 써놨는데 네. 7월 말에 경매했는데 둘 다 유찰됐어요. 아무도 주인이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타워 팰리스도 유찰됐어요. 오, 예. 지금 이게 뉴스가 조금밖에 안 나요. 네. 이거는 주로 메이저들이 기사를 잘 안 싣고 그렇죠. 조금 마이너 신문사 인터넷 열심히 뛰는 분들이 좀 기사를 싣는데 잘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올렸고 다음 장도 좀 보여주겠어요. 서초동도 지금 완전히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레미안 퍼스티지 유명하잖아요. 아, 유명하죠. 86T2라고 해가지고 전용이 59예요. 60, 네. 전용이 한 20평 가까이 되죠. 네. 작년 6월에 최고가 야, 30억이었어요. 너무 근데 너무 엊그제 올랐다. 25일 날 네. 5억 빠졌습니다. 아우. 13% 빠집니다. 드디어 서초가 계속 상승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네. 딱 꺾이자마자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매물이 100개나 있어요. 100개나 있어요. 와. 그러면 시장 파악 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시장을 일일이 다 체크를 못 하시지만 우리 스픽스를 통해서 이렇게 요점만 알려드리면 네. 시장 상황이 확연하게 지금 바뀌었구나를 좀 그렇습니다. 판단하시고 시장에 접하시는 게 자산 관리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간 폭이 크다 보니까 내려오는 것도 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현명한 소유자들이 터는 거죠. 네. 과감하게. 욕심 안 내고. 네. 어줍잖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못 파는 거예요. 아, 그럼 그때 제가 볼 때는 네. 이 25억짜리가 있잖아요. 이게 최고가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내리면 사지 안 삽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금이 많아가지고 줍줍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금 많으면 지금 사야지 왜 안 사요? 매물이 100개인데 안 사잖아요. 어. 하나 딸랑 됐어요. 6개월 만에. 어. 그것도 5억이 하락돼서. 이거를 시청자분들이 냉정히 판단하셔야 된다. 시장이 지금 완전하게 돌아섰구나.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질문이 있어요. 떨어지는 건 이제 시작 아닌가요? 시작입니다. 네, 내년까지는 네. 쭉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쭉이라 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땐 네. 쫙 떨어질 수도 있다. 쫙 떨어질 네. 수도 있다. 교수님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네. 미국 연준 다음 금리 인상 얼마 네. 정도로 보시나요? 전 0.75 예측하는데요. 0.75. 네. 네. 0.7 가능성이 8, 90%인 것 같아요. 네. 그 잭슨홀 미팅이라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했잖아요. 네. 거기서 파월이 폴 보커라는 양반 제가 몇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1970년 후반에 거기 이제 미국이 난리가 났었어요. 금리가 10%일 때 네. 금리가 10%일 시절에 물가가 막 10%, 15% 오르고 난리가 났어요. 14% 오르고 네. 난리가 난 거예요. 전국이. 그러니까 이제 폴 보커가 총을 들고 다녔습니다. 의장인데. 왜 됐냐면 네. 금리를 갖다 2배로 올려버린 거예요. 1, 2년 만에.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부담되니까 사람들이 불로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안 쓰게 되니까 그렇죠. 소득이 주니까 물가가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 한 결과가 이제 완벽하게 돼서 그 뒤로 이제 미국이 정리가 되니까 거품이 빠지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분수에 맡겨 살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10년 동안 호황기를 누린 거예요, 미국이. 그래요? 중요한 거죠. 거품으로 오. 돈 돌리기, 빚놀이를 끝난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이 사람이 키가 2m에 가까워요. 그런데도 총을 들고 다닌 거예요. 왜? 죽인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사람이. 네. 그럼에도 했는데 나라가 결국은 성장을 했잖아요. 네.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 파월 연준 의장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을 약간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득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리 올리면 주택 투자한 사람들이나 다주택자나 이런 사람들은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걸 막으려고 얼마나 애쓰겠어요. 여러 경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나는 물가를 잡는데 올인하겠다라고 엊그제 미팅을 해서 잭슨 미팅을 해서 발언을 해버렸어요. 해가지고
0.7은 거의 확정적이다.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물가가 되겠네요. 뭐 좀 내려서 0.5 얘기하고 이러는데 네. 그분들은 이제 가진 분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정상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0.75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말이 3%에서 바뀐 게 3.25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또 언론에. 그래서 미국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 잘하면 4%까지도 갈 수 있어요. 내년에. 아, 내년에요? 내년이 물가 더 안 어렵다는 얘기네요. 여러분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건 끝나지 않는 전쟁이거든요. 네. 근데 가스값이 연말에 오르잖아요. 네. 지금 10배 올랐잖아요. 유럽은. 우리도 이제 좀 위험이 오는데 다가오겠네요. 그럼 물가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정말 전국이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게 돈을 버는 시기가 되는 거죠. 역으로. 돈을 푸는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케인즈가 얘기한 유동성 함정이 지금 폭발하는 상황이에요. 케인즈도 유동성 함정은 어떻게 풀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큰 문제다. 예. 근데 그걸 아직도 경제학자가 못 풀어냈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 요새 조용하잖아요. 텔레비 안 나오죠? 네, 안 왜 안 나와요. 나올까요? 이걸 설명할 게 없거든요. 답이 없어서 네, 지금 답이 없습니다. 당분간은- 인간의 광기는 또 얘기드리면 인간의 광기는요. 네. 아이작 뉴턴이라고 아시잖아요. 네. 뉴턴이 네.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내가 천체는 계산해도 이 정도니까 그거의 답이 케인즈가 낸 유동성 함정인데 그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버블 파티는 이제 끝났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지금 심각하고 네, 맞습니다. 정말로 모든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채 가지고 계시면은 네. 어떻게든 간에 지금 빨리 갚아야 터시는 게 돼요. 좋습니다. 예. 저 부자들이나 좀 아시는 분들은 작년 가을에 다 털었어요. 열심히. 부채가 있으면 있는 집도 팔아가지고 부채 갖고 막 이랬어요. 아, 네. 그분들은 그러면 지금 돈이 가치가 집값이 100원이던 게 50원으로 내려오면 50원을 번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진 않았거든요. 네. 지금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들고 가는 분들 계세요. 아파트도. 음. 아 그래도 뭐 집값이 오르겠지 하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 99.9% 네. 내년 후년 상당히 주택시장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되겠고요. 네, 네. 저희가 그 매주 지금 이제 부동산 살펴보고 있는데 그 계속 주택 매매량과 이 추이는 계속 네. 교수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갖고 온 이야기가 있어요. 네, 네, 네. 슈퍼로또 벌떼 입찰로 받은 공공택지는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하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그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갖고 이제 그 공공택지 네. 입찰을 받은 그 건설사들 5개에 대해서 좀 이제 징계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 택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이건 앞으로 환수 조치하겠다. 이런 환수 조치, 제재와 환수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혔거든요. 이건 뭐 옛날부터 있던 건데 이번에 불거진 건데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예를 들면 지금 3기 신도시 공공택지 하잖아요. 네. 사업을 하면은 공공에서 LH에서 다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일부 택지들은 민간한테 분양을 해요. 네. 분양을 민간이 짓게 하는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뭐 지금 우리가 하는 분양 그 연동제라든지 해가지고 분양가를 정하잖아요. 근데 이 택지를 받았을 때 중견 건설사들 있잖아요. 네. 메이저 말고. 여기 이름 불러도 될까요? 네네, 불러주세요. 호반, 대방, 중흥, 우미, 제일. 요새 저기 중소도시에 가면 이 회사들 네, 브랜드 아파트 이분들이 많아요. 뭐 거의 뭐 독점인데 메이저들은 재개발 재건축에 좀 올인하는 편이고 아,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 중견 메이저들이 네. 거의 독식을 해요. 독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원래 입찰은 한 군데씩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 회사가 사가지고 결국 같은 회사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럼 담합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샀어요. 네. 어느 회사. 그러니까 추첨을 할 추첨식이거든요. 네. 비슷한 상황에서 추첨이니까 10개 다른 회사가 들어왔는데 호반이라고 하면 안 돼요. H 뭐뭐에서 어떤 회사에서 네. 100개 컴퍼니 회사를 만들었어요. 당첨 확률이 90%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50% 이상을 그 5개 회사가 다 가져간 거예요. 나머지 그 건설회사가 10,000개, 20,000개 되거든요. 네. 아,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 네, 네, 건설회사가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저 좋은 그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브랜드는 약해도 더 집 잘 짓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회사들은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컴플레인을 제공했었고 이걸 이제 받아들여서 조금 제재를 가하는 건데 뭐 옛날부터 진작부터 했어야 될 건데 이건 잘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거는 대충 할 게 아니라 아예 미리 사전에 할 때 그거에 어떤 대책을 다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일단은 운 자체가 이제 공정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예. 한 일환이니까 좋게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중견 진짜 소기업 중에 강소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소기업. 강소기업. 강소건설사가 우리나라에 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좋은 분도 많아요. 네. 그 더함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사회주택 건설회사인데요. 아, 사회주택 건설. 정말 그거 잘 짓습니다. 잘 짓고 아, 네. 주민들한테 혜택을 최대한 주고 분양가가 싸고 이래요. 아파트는 똑같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브랜드를 원하니까 그렇죠. 더함이랑 뭐 LG 브랜드를 같이 쓰거나 근데 아, 이 브랜드를 가져오려면 브랜드 값을 줘야 돼요. 그래. 분양가가 좀 올라가요. 아, 그거를 주민들이 그래도 원하면 좀 올려도 해주고 주민들이 그냥 우리 그냥 사겠다 그러면 네. 정말 저렴하게 똑같은 공공택지에 그래서 아쉬운 거 뭐냐면 이 사회주택 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정 양 공공택지를 민간한테 줘가지고 할 수 있는 양이 100이라 그러면 네. 그럼 2, 30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렇죠. 저렴한 분양가가 나오니까 좋은 예. 집에. 근데 이게 100개 있으면 하나가 될까 말까예요. 제도로 만들었는데 그것 네.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는 길에 했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그 공공기관 쪽에 입찰 들어올 때 금액 제한을 둬요. 그래서 뭐 1억 이하는 못 들어가게 큰 기업들은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이 이렇게 회사를 몇 개 만들어서 맞아요. 예, 작은 금액 할 때 들어가고 또 큰 금액은 또 다른 브랜드 이름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안 좋은 짓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너무 심하게 독점적으로 뭐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만들어서 이 5대 건설사가 지금 40% 공공택지 네, 낙찰 제 말이에요. 받았대요. 예. 근데 공공택지가 이게 입찰을 받으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남아요. 무조건 이익입니다. 아, 무조건 이익인가요? 오. 못 받아서 난리예요. 왜 이렇게 아. 그거 하면 거의 뭐 100대 1 막 이래요. 예. 100대 1을 그분들이 만든 거 평소에는 한 몇십 대 1입니다. 네. 무조건 남게 돼 있거든요. 뭐 사실은 이게 공공 입찰은 이문이 좀 적다 그래갖고 근데 그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공공 입찰도 좀 이문이 적은데 거기 왜 이렇게 달라붙죠? 분야마다 좀 다른가 봐요. 네? 그러니까 분야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공공 택지다 보니까. 택지 아파트란 얘기예요. 그쵸. 아파트 부지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공택지. 그 정부에서 조달하는 그 거에는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용역이나 이런 데들은 그 별로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이문이 크지 않다 막 이런 얘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건 땅이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빈소리입니다. 그건 빈소리고 이문이 없으면 안 하면 되죠. 네. 뭐 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예요. 네. 제 얘기가 틀렸나요? 이익이 없는데 왜 합니까? 뭐 안 하면 되죠. 네, 이익이 좀 적다. 딴 일 하면 되죠. 딴 일 그렇죠. 하시면 되고 네. 정부가 그렇게 박하게 공공택지를 일반 민간 기업에 넘기지 않습니다. 그럼 민간 기업 파산 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선에서 택지를 분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로 하려는 거. 왜 하면 남으니까. 그렇죠. 간단한데 뭐 그런 그 얘기는 어느 분인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속 보이잖아요. 추첨이 아니라 경쟁 평가 방식을 도입했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아서 그 아까 그러니까 옛날 말씀하신 추첨제가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그 완전히 n분의 1이니까 걸릴 확률이. 네, 그리고 이제 유령 업체일 경우에 또 아웃시키고 아웃시키고. 되고, 예. 그러면 네. 이제 좀 공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회사, 그 입찰을 받은 회사에 대한 실지 조사, 그러니까 실사를 이제 나가는 방향도 좀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게 이제 당첨된 곳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나 봐요. 근데 지금 페이퍼 컴퍼니가 한 10개 정도 밝혀졌다고 하네요. 101개 당첨 택지 중에서 그 택지를 직접 택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71개, 페이퍼 컴퍼니는 10개 이렇게 나왔었대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10개 더하기 70이면 81개잖아요. 네. 100개 중에 80개가 이상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이제 고친다는 거잖아요. 예, 원희룡 그렇습니다. 장관님이 이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는 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큰 방향의 정책 줄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택을 좀 빨리 공급해야죠. 예, 이런 거 그렇습니다. 잡는 시간에 네. 이건 누가 해도 지을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이득이 남는 건데 네, 이득이 남든 말든 그런 분양가를 상한제를 더 싸게 하면 되잖아요. 네, 이익이 들나게. 그렇죠. 다른 방법이 많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좀 보면 전세 사기도 사기 보면 잡는다고 막 난리 피우고 네. 이번에 좀 낫지만 네, 말씀드린 대로 원천적으로 고치면 되잖아요. 이게 묘합니다. 이 정부가 되게 샤프하면서도 네. 국민을 바보로 뭐로 아는지 이거 했다 우왕장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한 방향이 아니고 네. 이거 좀 지켜봐.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원희룡 장관님도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죠. 그러겠죠. 아,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정치인 장관이다 보니까 이런 약간 또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이렇게 잘하죠. 네, 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기민함은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질문이 네. 하나 들어왔어요. 네네. 교수님, 싱가포르는 일가구 매매할 때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싱가포르뿐이 아니라 네, 그 사회 저 스웨덴 쪽이나 이렇게 북유럽 가도 네, 취득세를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 거래세가 이제 주로 있는데 네. 그리고 외국은 보유세 위주예요. 아, 취득하고 거래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래세 낮춘다 하면서 아직도 안 낮추잖아요. 네. 1%도 크잖아요. 그렇죠. 5억이면 어우, 500만 원인데 500만 원. 그냥 500이 날아가잖아요. 네. 우리가 평소에 세금 내는 거 계산하시면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또 서민들 같은 경우는 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냥 한 달 생활비. 생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때 박근혜 정부 때도 한때 집 살 때 취득세 면제 기간 줬어요. 아, 1주택자들. 기억이 안 나네. 네네. 그러니까 잠시. 그러니까 네. 지금 싱가포르뿐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가는 형태들은 보유세를 높이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을 좀 많이 내고, 집이 없어서 집을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거죠. 또 네. 다주택자나 이런 사람들이 살 때는 취득세를 세게 물리고, 네. 캐나다가 또 그렇게 하거든요. 네. 캐나다는 14%가 20% 물려 취득세를. 어. 외국인이 오면 더 올리고. 아, 네. 뭐 이런 제도들을 선진국으로 갈수록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 더 내고 네. 없는 분들과 좀 서민들이나 중산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부가 배려를 하는 거죠.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정부가 우리나라나 이 개발도상국들을 의도적으로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 네. 거래를 늘려야 세금이 나오는 그 부분을 계산합니다. 뒤에 앉아서. 기재부에서 계산 이상하게 하잖아요. 네. 돈이 있다가 없다가. 그런 네. 계산에서 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이 세 개가 세금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부동산 학자나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선진국 형태로 다시 바꿔가지고 보유세는 좀 높이고 네. 그리고 높이더라도 부담 안 되게 네. 적정한 선에서 하고 거래세나 양도세는 좀 줄여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는 양도세가 좀 과한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투기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기꾼한테만 하면 돼요. 아, 그렇죠. 딱 골라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도 투기꾼 말고 이제 투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또 좀 정상적으로 하면 이게 시장이 좀 다 원활할 텐데 그 취득세 그 질문에 대해서는 싱가포르뿐이 아니라 싱가포르는 혜택이 많습니다.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주고 평소에 우리처럼 주택 청약예금을 넣잖아요. 네. 우린 추첨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거기는 이렇게 순서가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아주 편합니다. 거기는 되게 편한 나라니까. 기다리면 온다 이런 생각들 예측 네네, 가능하게 언제든지 지분이 같네요. 있는데 네. 더 좋은 집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민간 주택을 짓는 거죠. 아, 네. 그것도 주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주택 정책이 싱가포르는 네. 그 싱가포르뿐이 아니라 유럽들은 이렇게 선진형으로 가고 있다. 취득세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없애는 부분으로 네. 거래세도 네.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는. 네. 그렇군요. 지금 모처럼 그 국토부가 박수받을 그런 조치를 지금 정책을 내놨습니다. 페이퍼 네. 컴퍼니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으면 네, 맞아요. 이제는 전방위 제재와 환수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실사를 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또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 교수님과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까 그 사회주택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단독주택을 이제 사회주택화로 바꾸거나 아니면 또 집을 지을 때 아예 사회주택으로 입주할 사람을 모아서 짓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예. 법은 있는데 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신용만 내는 거? 네.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잖아요. 네. 네덜란드나 스웨덴 이런 데서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도 모아주택도 약간의 그런 형태예요. 근데 형태예요? 이거는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 생색내기? 뭐 네. 그거 플러스 정책이 합쳐진 건데 네. 저 선진국은 그게 아니라 아예 음. 생색내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와 이쪽에다 권한을 줘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비영리 단체로 네. 일만 열심히 하고 월급만 받고 그 좋은 일만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이익을 안 취하고. 그럼 이런 공공택지를 그런 데다 받게 하면 그 법에도 있다니까요. 그래요? 있는데 네. 그 비율을 1000분의 1, 뭐 100분의 1 이렇게 나가지고 티가 안 나요. 티가 그게 안 제가 나네. 말한 이름이 더함인가 그럴 거야. 아마 더함이라는 그 더함. 사회주택 사장님이 그걸 잘 하시는데 네. 그 공공의 택지를 국민의 세금을 했잖아요. 네. 국민의 세금을 저렇게 해서 많은 이익을 안 남기고 국민에게 환원해도 내가 딱 뭐 알맞게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싼 거예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 그분이 많이 짓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기회를 안 줘요. 아, 그래서 그분도 아마 여러 경로로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저도 한번 같이 합쳐서 그게 많이 나면 주택 가격이 좀 더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안정되고. 그렇습니다. 또 에이스도 일반 대기업보다 더 잘해줍니다. 그분들이. 아, 사회주택이다 네. 보니까 네. 정시 신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 자기 집 같이 짓기 때문에 음. 마무리까지 꼼꼼하고 그거 사시는 분들 또 지을 때도 당첨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아. 원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같이 얘기를 해요. 네. 정말 사회주택이죠. 다음 시간에는 사회주택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는 주택을 원하는 분들이 점점 맞죠. 늘어나고 지금 있거든요. 많죠. 예. 자, 오늘 그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좀 좋은 정책들을 많이 소개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기분이 좋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님이 좀 계속 이렇게 네.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해서 또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준비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